전 세계 패션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 안나 윈투어가 발걸음을 멈췄다. 불과 37초 동안의 침묵이 패션의 중심을 바꾸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조명이 가득한 메인 런웨이가 아니라 파리의 한 골목 모퉁이에서 단 3명의 한국 청년이 차린 작은 팝업쇼였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곳에서 패션의 제왕이 왜 숨을 삼켰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보그엘르 하퍼스 바자가 일제히 올린 한 문장은 왜 패션 역사에 충격을 남겼을까요? 한국이 패션의 기준이 된다. 이 이야기는 그날, 그 짧은 순간의 진실을 기록한 제 개인적 증언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리 리셀, 프랑스 파리에서 20년째 활동하는 패션 분석가입니다. 보그 인터내셔널의 외부 컨설턴트이자 여러 럭셔리 브랜드와 협업해 시장 동향과 문화 흐름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 패션을 열정적인 소비자 시장으로만 바라봤습니다. K-팝 스타들이 샤넬, 디올, 생로랑의 앰버서더가 되며 세계 매출 그래프를 흔든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패션을 입는 쪽이지 패션을 만드는 쪽은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파리에서 보낸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열리는 리츠칼튼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 미팅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본회의처럼 불립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진짜 속마음과 계산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노트북을 들고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토론을 정리하고 각 브랜드가 주목해야 할 시장과 인물을 분석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와인잔이 채워지고 가벼운 인사가 오간 뒤 자연스럽게 화제는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이야기로 넘어간 순간 거의 자동처럼 한 나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고마운 시장입니다. 영국에서 온 디지털 디렉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K-팝 스타 몇 명의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숫자로 보여주며 회의에서 박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가 우리백을 들고 공항에 등장한 날 온라인 트래픽이 3배, 매출은 2.4배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하나의 미디어 채널이라고 봐야죠. 맞은편에 앉은 이탈리아 하우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샤넬, 디올, 생로랑, 구찌 다들 한국인을 앰버서더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작은 드레스인데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매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고객들이에요. 테이블 위에 놓인 프린트 자료에는 한국 배우 A, 글로벌 패션하우스 X의 앰버서더, 아이돌 그룹 B 럭셔리 브랜드 Y의 캠페인 모델. 이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빨간 펜으로 별표를 치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입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그들의 몸으로 확산시켜주는 역할이죠. 브랜드의 서사는 여전히 여기, 파리와 밀라노, 런던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패션의 역사와 상징은 유럽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소비자이자 강력한 홍보 파트너일 뿐이죠. 기준을 만드는 쪽과 기준을 따라오는 쪽은 다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작은 이질감을 아주 잠깐 느꼈습니다. 한국의 거리 사진, 서울 패션 위크의 군중, K컬처에 열광하는 글로벌 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질감은 곧 익숙한 논리에 덮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패션의 언어는 여전히 유럽이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프랑스 하우스의 마케팅 디렉터가 잔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말이,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시장은 변해도 중심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공기는 전형적인 우월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수백억 유로 매출을 올려주는 믿음직한 고객, SNS에서 폭발력을 보여주는 얼굴, 럭셔리 이미지를 젊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동력. 이 모든 것을 갖춘 고마운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천이라는 위치는 끝내 내어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분명 눈부신 현상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패션의 스토리를 빌려 쓰는 능력 정도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요? 회의 막바지에 누군가가 가볍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미있는 시도들은 있지만 아직은 로컬 수준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들의 옷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옷을 입어주는 장면이니까요. 그 말에 몇 명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한때 일본을 향해 가졌던 시선, 그보다 더 먼 시절, 미국 시장을 바라보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래된 유럽의 습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체득한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우리는 늘 기준을 만드는 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누구보다 빨리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나라. 그런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 방 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 몇 시간 뒤 파리의 한 좁은 골목에서 제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믿어온 이 인식이 조용한 충격에 의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패션의 여왕이라 불리는 안나 윈투어의 37초짜리 침묵이 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공식 일정이 없는 오후였습니다. 잠시 공기를 환기시키고 싶어 혼자 호텔을 나섰습니다. 샹젤리제의 번잡함을 벗어나 루브르와 레알 사이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패션 위크 기간의 파리는 늘 소리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한두 블록만 벗어나면 작은 카페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조용히 서 있는 묘하게 숨이 트이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날 제가 그 골목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고 누구의 추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곳으로 발길이 닿았습니다. 저는 모퉁이를 돌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그때도 알 수 없었지만 앞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과 작은 조명이 제 시선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비좁은 낡은 건물 틈 사이에 크기도 제각각인 스탠드 조명이 3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테이프로 급하게 붙인 듯한 흰 라인이 런웨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가판대처럼 보이는 작은 테이블에 K-쉬프트 스튜디오라는 손글씨 팻말이 놓여 있었죠. 팝업쇼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묻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쇼지만 한번 보고 가실래요? 그 청년은 나중에 알게 된 이름 윤호.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회의까지는 4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마침 바람도 차지 않아 잠시 앉아 있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창한 기대 따윈 없었죠.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팝업쇼가 여기저기 열리니 저는 그중 하나를 스쳐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특별한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옷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천의 흐름과 바느질의 간격이 너무 정교해서 마치 옷이 모델의 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모델이 등장했을 때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이 잡히고 움직임에 따라 원단의 결이 다르게 빛났습니다. 유럽 하우스의 고가 원단에서도 보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이 원단 어디서 가져온 거죠? 제가 묻자 윤호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친환경 섬유예요. 저희가 직접 가공해서 이런 드레이프가 나오도록 조정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친환경 섬유는 이미 세계적 화두지만 대부분은 경량성에 치중되다 보니 고급 패턴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원단은 그 한계를 거부하듯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모델이 등장했을 때 저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느질의 일정한 간격, 라인의 흐름, 어깨선이 무게 없이 서 있는 구조. 대충 만든 옷이 아니라 수십 번의 패턴 수정과 해체를 거쳐 완성된 옷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제가 중얼거리자 윤호가 말했습니다. 한국 장인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밤새 패턴을 다시 뜨고 구조를 잡고 그분들 없었으면 못 만들었죠. 그 순간 저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이라고 해야 할지, 경계라고 해야 할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유럽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믿었던 기술의 지층이 아주 작고 조용한 골목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남몰래 그들의 태블릿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패턴 설계 파일, 원단 반응 테스트, 3D 피팅 자료.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신인 디자이너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충격조차 이 다음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골목을 떠나려던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검은 선글라스, 단정한 단발, 그리고 패션계의 절대 권력. 안나 윈투어가 그 골목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나 윈투어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솔직히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기간 동안 그녀가 예고 없이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스태프도 없이 조용히 걸어와 제가 앉아있던 작은 팝업쇼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골목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델의 발소리도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안나는 모델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스 한쪽에서 빛을 비추던 작은 조명으로 다가가 손가락 두 마디로 조명 기둥을 아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원단에 닿는 각도는 12도 남짓. 그 미세한 변화에 원단의 질감이 달라지자 그녀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알아봤습니다. 이 옷은 빛을 통해 본질을 드러내는 타입이다. 그녀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델이 등장하자 안나는 정적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모델의 이동 경로를 따라 측면으로 두세 걸음 이동했습니다. 마치 옷의 옆 라인이 만드는 실루엣을 정확히 잡아내기 위한 움직임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는 공식 런웨이에서도 잘하지 않는 행동인데 그녀가 호기심이 아닌 분석 모드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이 멈추자 안나는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원단 끝을 손끝으로 아주 짧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원단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흔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손톱 끝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로 원단의 탄성, 두께, 반응 속도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이죠. 그녀의 눈빛이 원단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동안 윤호와 팀은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짧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바느질 직접 하신 건가요? 그녀는 바늘땀 간격을 손톱 끝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팀과 한국의 장인 선생님들이. 그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느질의 규칙적인 간격을 확인한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하네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기술적 판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거의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낮에도 쇼에서도 심지어 실내에서도. 그게 그녀의 오랜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가 선글라스를 코끝 아래까지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빛의 굴절 없이 원단의 질감을 직접 보기 위한 행동. 그녀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는 그 동작 하나가 이 작은 팝업쇼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윤호는 제게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3D 패턴, 원단 반응 실험, 조명 테스트, 디지털 피팅 자료. 이건 단순한 감성 디자인이 아니라 연구기술 현장 협업이 결합된 산업 구조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훌륭한 소비자 시장이라고만 정의해온 것이 얼마나 얕은 분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쇼가 끝나자 안나는 조용히 윤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들 연락처 여기 있나요? 그 말은 명령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10가치가 있는 팀에게만 건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파리의 패션 본사들은 그녀의 이 짧은 행동 하나 때문에
회의 안건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 작은 골목의 순간이 세계 패션 질서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안나 윈투어가 골목을 떠나고 난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스 앞에 놓인 조명, 모델이 지나간 바닥 라인, 그리고 윤호팀이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던 얼굴들이 머릿속에 계속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여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하우스 관계자 몇 명이 팝업쇼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의 가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쇼를 했다고? 재미있는 시도네. 하지만 한국은 늘 소비자들 천국이잖아. 브랜드의 얼굴이 되어주는 건 잘하지만 기준을 만드는 건 아직 멀었지. 그 말에 옆에 있던 동료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K-팝 스타들이 우리 브랜드 입고 나오면 고맙긴 해. 근데 그게 그들이 창작의 중심이라는 뜻은 아니지. 우리가 만든 옷을 잘 입어주는 것뿐.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본 장면과 너무도 다른 현실이 한 골목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쇼를 본 것도 아니면서 옷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원단은 내구성이 없을 거야. 몽제는 공장에서 대충 돌린 거겠지. 기술? 글쎄 아시아 쪽은 아직 기초 단계야. 그들의 말은 논리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유럽 패션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이지 않는 우월의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방금 안나가 했던 행동을 본 적이 없지. 그들은 원단의 움직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조명을 조정해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옷을 만든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공식대로 평가를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기에 윤호팀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런 말들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봐서요. 그는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보여주는 단계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보여주는 단계라니. 그 말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롱을 피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그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그의 태도는 이상하게도 유럽 디자이너들과 달랐습니다. 유럽이 말하는 전통적 창작자의 태도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보그 본사 회의실. 안나의 비공식 동선이 언론에 노출될까? 실무팀 전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 골목에 갔을까? 누가 정보를 흘린 건 아니겠지? 혹시 어떤 브랜드의 비공식 프로젝트인가? 회의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팀? 그들은 아직 우리한테 배울 단계야. 잘 만들어봐야 스트리트 감성이지. 우리가 걱정할 레벨은 아니야. 회의실에 앉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 골목에서 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명 각도를 바꾸는 안나. 원단을 손끝으로 밀어 올리는 안나. 선글라스를 살짝 내린 안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남겼던 말. 정확하네요. 그 말 한마디는 유럽 패션계의 오래된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리,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국팀이 정말 그 정도 가치가 있어 보여? 그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의아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날 본 것은 단순한 감성이 아니라 체계와 기술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창작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말을 의식하고 동시에 어색해하는 공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유럽의 기준 역시 조만간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한 공기와 조롱을 단번에 뒤집는 장면이 곧 펼쳐집니다. 그 다음 날 정식 런웨이 앞줄에서 안나 윈투어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패션 역사를 바꾸는 37초의 정지로 기록됩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 패션 위크 메인 컨퍼런스홀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 관계자들, 트렌드 분석가, 에디터, 패션 기술 기업들까지 패션 위크 전체를 총괄하는 미드위크 전략 회의가 열리는 자리였죠. 이 회의는 겉으로는 협업의 분위기를 띠지만 실제로는 패션계 권력 구조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날 회의의 주제는 올해 패션 위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발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바로 한국팀의 팝업쇼였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이탈리아 하우스의 전략 디렉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건 글로벌 소비 트렌드지 거리에서 진행된 작은 팝업쇼가 아닙니다. 영국 쪽에서도 비웃음 섞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만 굳이 이 자리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소규모 브랜드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요. 그들은 그 팝업쇼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나 윈투어가 그곳에서 멈춰섰다는 사실은 아직 회의장에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붙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태블릿에 윤호팀이 보여준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D 디지털 패턴 분석, 원단 반응 실험, 조명 테스트, 의복 구조 데이터, 실루엣 안정성 체크. 그 어느 것도 소규모 브랜드의 즉흥적 작업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의 중반 프랑스 하우스의 아트 디렉터가 말을 이었습니다. 패션은 기술이 아닙니다. 패션은 감성과 역사, 내러티브의 축적입니다. 한국팀의 시도가 신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만큼 영향력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골목에서 본 안나의 손동작이 떠올랐습니다. 조명 각도를 바꾸고 원단을 손끝으로 밀어 올리던 모습. 그녀는 기술만 본 것이 아니라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감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패션은 기술과 시스템 없이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한국팀의 자료는 단순한 디자인 스케치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함께 움직이는 창작 방식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나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불편한 공기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독일에서 온 텍스타일 공학자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마리가 말한 시스템 측면은 정확합니다. 한국은 자동화 디지털 패턴 소재 연구에서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측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이 창작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쪽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선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적 방식이 후퇴하는 것도 아니죠. 유럽은 수백 년의 감성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장이 흔들릴 만큼 격한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섰다는 가정 자체가 과장된 겁니다. 회의장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패션을 정의하며 충돌했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안나가 그 부스를 방문했다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안나가요? 그 작은 팝업쇼에? 설마. 농담이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나는 조명의 각도를 직접 조정했고 원단을 만졌고 바느질 간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침묵했습니다. 몇몇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럽 패션계에서 안나가 보여주는 미세한 행동 하나는 수많은 브랜드의 전략 방향을 수정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에 안나는 정확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롱하던 이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안나의 단 한마디는 유럽 패션계의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롱이 사라지고 불안과 경계가 자리 잡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디렉터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팝업쇼 문제가 아니군요. 영국 관계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안나가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서야 모두가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패션의 중심, 그 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장에서 빠져나오는 길, 누군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한국팀, 그들이 다음에 뭘 보여줄지 알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진짜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세계 패션계의 질서는 완전히 다시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저녁, 저는 윤호팀이 마련한 비공식 피팅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공개될 세 번째 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팝업쇼에서 보았던 옷들이 이미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기에 저는 그보다 더 강한 장면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룸 한가운데 반쯤 완성된 재킷 하나가 마네킹 위에 걸려 있었는데 그 실루엣이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어떤 패턴 규칙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통적 패턴은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나뉩니다. 흐르는 플루어드 실루엣, 구조적 스트럭처드 실루엣. 그러나 윤호가 만든 재킷은 그 두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선이 흐르지 않는데도 둔탁하지 않았고 허리 라인이 잡혀 있으면서도 몸을 조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움직임을 따라 새로운 선이 생겨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패턴이 아니라 조형인데요. 윤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뉴페이스 디자이너들은 전통 패턴을 배우는 단계보다 거부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 그 앞에 있는 옷은 그런 철학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재킷의 옆선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은 커팅으로 곡선을 만들죠. 하지만 저희는 선을 그리듯이 접근해요. 몸이 아니라 움직임을 기준으로 패턴을 그립니다. 저는 그 말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유럽 패션은 항상 신체를 기준으로 패턴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윤호팀은 신체가 아니라 동작을 기준으로 패턴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턴 철학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라펠의 곡선, 허리선의 여유,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은 솔직히 말해 제가 과거 명품 하우스 자문 시절 본 프로토타입보다 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디테일에 집착하는 프랑스 디렉터들이 보면 질투와 두려움이 동시에 생겼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품 브랜드의 미래 시제품 같은 옷입니다. 윤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 말투에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짜 기술은 섬유나 공학이 아니라 전통 패턴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 언어 자체였다는 것을. 윤호팀이 만들어낸 실루엣은 룩 12에서 이미 조짐이 있었지만 세 번째 룩에서 명확한 구조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 디자인 언어는 유럽 명품 하우스가 만들어온 미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창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유럽 패션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든다는 명제가 흔들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날 밤 준비된 비공식 피팅룸을 떠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전날 골목에서 안나가 조명 각도를 바꾸고 옆선을 따라 걷고 원단을 밀어 올리고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던 이유. 그 모든 행동은 섬유 기술을 확인하려는 동작이 아니라 새로운 패션 언어를 읽어내려는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한마디. 정확하네요. 그 말은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디자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피팅룸을 나서던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이상한 정적에 잠긴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유럽의 감성이나 전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실루엣, 기존 명품의 문법 밖에 있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 그것들이 단순한 신인 디자이너의 반짝이는 재능이 아니라 분명 어떤 거대한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디자인의 시작점은 어디인가요? 누가 이런 방식을 가르친 겁니까?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기보다 보여주겠다는 듯 조용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밤 2시, 3시까지 켜진 동대문 봉제실의 불빛, 손가락 끝이 굳은 장인들의 바느질 영상, 수십 개의 패턴을 뜯었다 붙였다 하며 완성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는 현장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패션을 속도가 빠르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뿌리는 그 반대예요. 그는 영상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요, 한 벌의 옷을 만들 때 패턴사, 봉제장인, 샘플실, 시장 상인까지 연결된 공동체 속에서 움직여요. 서로 얼굴을 알고 어떤 실루엣을 요구하면 어느 장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이미 감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관계로 움직이는 창작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건 유럽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패션이 산업화되며 분업과 효율만 남은 공간에서는 더 이상 정의나 연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밤새 함께 샘플을 뜯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국 특유의 디자인 감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가진 할머니 장인이 재킷의 라펠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사진이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실루엣을 잡아주신 분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죠. 옷은 사람을 눌러서는 안 돼. 사람이 움직이면 옷이 따라가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유럽이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제 회의장에서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소비자일 뿐이다. 창작은 아직 멀었다. 우리가 기준이다. 그 말들은 그들이 2030년 전부터 한국을 바라보던 오래된 프레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본사에서 비공식 회의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안나가 남긴 정확하네요 라는 말의 영향 때문이었죠. 회의실 화면에는 한국 패턴 방식, 동대문 생산 생태계, 장인 기술,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 콩쿠르 수상 이력 등이 빠르게 정리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경멸의 침묵이 아니라 후회의 침묵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명품을 잘 입는 나라가 아니라 그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근육과 뼈대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봤군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오기 전에 만들어버리는 나라였어. 그 말은 유럽 패션계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문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대한 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회의실을 나서는 길, 저는 내내 손에 쥔 태블릿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기준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전문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가슴 한쪽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경외감, 놀라움, 그리고 따뜻함. 한국의 패션은 단순히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럽이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을 해도 복원할 수 없는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늦은 밤,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Tomorrow, sit next to me. 내일, 내 옆에 앉아요. 그 문장은 명령도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변화의 중심을 같이 바라보자고 할 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보냈습니다. We are not reading anymore. We are learning. 우리가 더는 이끌지 않아요. 우린 배우는 중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 패션계의 오래된 위계가 이날을 기점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는 전날 골목에서 조용히 빛나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과
그들을 떠받쳐온 보이지 않는 세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파리 패션 위크의 메인 런웨이 좌석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좌석 하나하나가 브랜드의 권력 지도를 보여주는 자리였죠. 그런데 제 이름이 안나 윈투어 바로 오른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안나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말이, 오늘은 그녀와 같은 시선으로 쇼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왜 나를 그 옆에 앉히려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가 시작되기 전 기자석에서는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왜 마리가 저 자리에? 보그 인터내셔널에서 누가 밀어준 건가? 아니, 안나가 직접 지목했다는데? 좌석 하나가 이 정도 파급력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패션계는 상징으로 움직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옆자리는 지금 이 변화의 현장을 함께 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전 세계가 곧 알게 됩니다. 쇼는 프랑스의 전통적 하우스 브랜드의 컬렉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움직이던 기준들. 어깨선의 완벽한 직선, 정교한 주름, 명품 특유의 실루엣.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어딘가 낡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났을 때 한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한국팀 디자인 메인 무대 옆에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메인 무대 바로 옆 VIP룸에서 한국팀의 비공식 프리뷰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몇 분 만에 런웨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가 메인 무대 가까이에? 초대도 받지 못한 팀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안나 때문인가? 저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디자인 때문입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기자, 바이어, 브랜드 관계자들이 우르르 VIP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디렉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저길 가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안나가 움직이면 일단 따라가야죠. 그 말은 반농담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패션은 타이밍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 브랜드가 먼저 발견하면 다른 브랜드는 그 디자이너를 영영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VIP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팀의 룩 3가 마네킹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전날 제가 피팅룸에서 본 그 옷. 그러나 조명이 잡히자 그 옷은 전날보다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디렉터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야. 이탈리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정형화된 실루엣도 스트리트 감성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패턴을 사용한 거지? 한 미국 바이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럭셔리 마켓의 새 언어예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템포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한국이 만든 디자인 언어를 모방이 아니라 창조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젠털르민, This is the next decade. 여러분, 이게 다음 10년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럽 패션 시장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선택과 집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리, 나는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본 그 골목의 장면. 그게 아마도 우리 시대의 전환점일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VIP룸 밖을 나서자 하늘은 파리 특유의 흐린 회색빛이었지만 저는 마치 세상이 새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디자이너의 옷은 내가 연구해온 어떤 디자인 이론에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옷 앞에서는 내가 유럽 중심 패션관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기준이 아니라 벽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벽은 어제 골목에서 선글라스를 내리던 안나의 작은 동작 하나로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보그 온라인의 톱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K-패션 더 뉴 알파벳 오브 러그저리. 럭셔리의 새로운 알파벳 K- 패션. L.
바자, 벤포드는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이 따라가야 할 디자인이 나타났다. 트렌드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트렌드를 설계하는 나라로. 이제 우리는 한국을 공부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어제 회의실에서 한국은 소비자일 뿐이라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패션의 중심은 더 이상 파리가 아니다. 트렌드는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윤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도 될까요? 당신들의 세계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내 인생 역시 내 시선도 이제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팀의 프리뷰가 끝난 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VIP룸 안에는 옷 한 벌과 깊은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재킷 앞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럽 패션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준이 단 한 번의 런웨이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호였습니다. 말이 우리가 보여준 건 절반도 아닙니다. 한국에 오시면 그 디자인을 보여드리죠. 저는 메시지를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 디자인. 안나 윈투어가 골목에서 멈춰 서게 만든 이유. 유럽이 뒤늦게 두려워하기 시작한 진짜 비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음 단계의 K- 패션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